이제 암호화폐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약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출발이 사실 전통자산, 특히 이제 뭐 미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체하고자 태어난 자산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뭐 지금은 이제 좀 흐지부지하지만 금도 이제 좀 폭등을 했었고 미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그 지위를 조금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가장 큰 대형 자산이고 패시브 ETF들도 아직 네 있고 맞습니다. 네. 뭐 개별 기업들도 이제 좀 매수를 했었고요. 네네네.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알트코인이 언제 이제 좀 힘을 많이 얻었나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그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순간적인 저금리 상황.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연초만 해도 미국이 연내 뭐 한 번 내릴까 두 번 내릴까 네네네네네. 했는데 한 번 올리네 마네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 결국에는 이 매크로 환경을 이겨내기가 특히 음. 알트코인들에겐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유동성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각국의 나라 은행들이 유동성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빅테크라든가 AI를 전반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에서 이제 어쨌든 자신들이 이제 채권을 오늘도 엔비디아도 채권을 발행했듯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걸 하니까 결국엔 거기서 쓰이는 돈들이 어디 쓰이는지를 유심히 보면 거기를 투자하면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뭐 주체가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정부도 이제 중앙은행과의 공조를 통해서 하는 네네네네. 거고 개별 기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유동성은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네네네.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전쟁 전부터 이제 조금씩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올랐는데 전쟁을 하면서 10년물, 30년물이 더 튀었죠.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팬데믹 때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한 5%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버텼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과 특히 한국 주식이 왜 급락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큰 기업들이에요. 네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 뒤에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나 이런 큰 네네. 그 기업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웬만한 국가의 GDP만큼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어요. 스위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기업들은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 환경 어렵죠. 네네. 당연히 어려운데 이제 그 빅테크가 거의 무슨 울트라 빅처럼 음.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잠시의 시중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이제 매수세를 3일 연속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유의미한 것 같아요. 기관도 이제 5천억 정도, 외국인도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한국이 대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651%나 급증하면서 최고입니다. 연구원님이 보실 때 트럼프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반도체가 너무 강한 건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 변수라는 게 말 그대로 좀 휴먼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측하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전쟁까지도 저희가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는 앞으로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11월 중간 선거 정도인데 네네네. 우리는 어쨌든 작년 관세가 사실 좀 더 타격적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방금 말씀 주신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미토스처럼 네네네. 이제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네네네. 뭐 사실 인텔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던 게 네네네네. 이제 약간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죠. 맞습니다. 10% 정도 네. 가져갔죠, 미국에서. 이번에도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네네네. 기업들의 지분을 뭐 취득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얘기도 할 것 나오고 같습니다. 네. 오픈AI 같은 거는 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미토스 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HBM을 안 쓰는가? 그렇다고 음. 그들이 거기 뭐 MLCC가 안 들어가는가? 음. 기판이 안 들어가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개인 사업 이제 사용자로서는 조금 아니 왜 최첨단 AI를 내가 못 써? 이건 네네네. 불공평해 하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열심히 이제 제조업을 음. 수출하고 사실 기업 펀더멘탈 입장에서는 저기는 AI 에이전트를 전략적 자원으로 네네네네. 가져가고 우리는 제조업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지는 네네. 그들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전략적 자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조업이 그 정도로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역시 좀 코어로 가져갈 음. 자산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하드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페이스X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는 거의 뭐 장 후반에 이제 20% 가까이 뛰었다가 장중에는 또 20% 가까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떤 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스페이스X 투자하실 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개별 종목을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셔야 될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의 하나가 7월 초쯤에 아마 나스닥에 이제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될 텐데 맞습니다. 네. 그 패시브 자금이 다른 지수도 아니고 나스닥 100 지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스페이스X가 좋은 기업이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어서 그런 거에 좀 베팅하는 자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수 편입을 앞두고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걸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투자 전략 입장에서. 네네네. 왜냐면은 이 기업이 어쨌든 이제 뭐 미래를 보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이 그렇게 매력이 없는가? 단순히 거품인가? 이걸 논할 시기는 아닌 것 네네 같고 맞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압박이 목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수령이 좀 지수 편입이 될 수 있겠다. 모두가 아는 네네네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변수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글로벌 6위에 해당하고요. 5위로 올랐나요? 5위가 아마존인데 아마존, 네. 2.5조 달러여서 0.1조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순위가 바뀌면은 이제 네네. 또 자금의 크기도 커지고 변동성도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